동창회 홀에서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 전처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아니? 자녀들이 엄청 챙긴대. 강남 아파트에 산다던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전처를 방금 전까지 비웃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옆에 앉은 새 아내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28살 필리핀 여성이었고 저는 그녀를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 여자는 제 퇴직금 3억 원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망쳤고 저는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전처한테 용서를 빌러갔지만 대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저는 김영수, 올해 62세입니다.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6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매달 연금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도 있었고 빚도 없었으며 노후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박순자와의 30년 결혼 생활이 지겹고 답답했습니다. 순자는 올해 60세였고 결혼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집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36살로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딸은 33으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으며 막내 아들은 28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자 순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 이야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 대화 주제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조용했고 텔레비전을 봐도 따로 봤으며 잠도 각방에서 잤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귀찮았습니다. 여행을 가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피곤해,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순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컴퓨터 강좌가 열렸습니다. 심심해서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였고 나이는 28세였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고 컴퓨터 강사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뻤으며 항상 웃었습니다. 순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마리아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며 항상 웃으며 반겼습니다. 3개월쯤 사귀었을 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빠 좋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2세 나이에 20대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리아 좋아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집으로 돌아와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안 맞잖아. 3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안 맞는다고요. 어차피 애들도 다 컸고 우리 각자 살자.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여자 있죠? 인정했습니다. 응, 있어. 순자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설득했고 결국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집은 제가 가지고 순자한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따졌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딸도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엄마 30년 고생했잖아요. 미안하지만 내 결정이야. 막내 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자녀들이 실망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순자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현관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 후 마리아와 재혼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고 작은 피로연도 열었습니다. 친구 몇 명만 불렀고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정말 예뻤습니다. 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4박 5일 동안 호텔에서 지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마리아는 행복해했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순자와 30년 산 게 아까웠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그랬습니다. 재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사는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가 커피를 끓여줬고 저녁에는 필리핀 요리를 해줬습니다.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했고 항상 웃으며 반겼습니다. 순자와 살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어두웠으며 집안일도 대충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밝았으며 저를 왕처럼 대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20대 아내와 산다고 했더니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영수야 부럽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어? 우리도 소개 좀 시켜줘. 기분이 좋았습니다. 62세에 20대 아내를 두고 사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0년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초대장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달 토요일 오후 6시에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열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참석 여부를 회신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10년마다 열렸습니다. 40주년 때도 갔었고 30주년 때도 갔었습니다. 그때는 순자와 함께 갔었습니다. 친구들이 순자를 받고 인사를 나눴으며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 친구들이 놀랄 것이었습니다. 62세에 28세 아내라니 모두 부러워할 게 분명했습니다. 마리아한테 물었습니다. 마리아, 나랑 동창회 갈래?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가고 싶어요. 오빠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좋아. 그럼 옷 사러 가자. 백화점에 가서 마리아한테 원피스를 사줬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였고 가격은 80만 원이었습니다. 비쌌지만 마리아가 예뻐 보여서 샀습니다. 구두도 사줬고 가방도 사줬습니다. 총 200만 원을 썼습니다. 마리아가 좋아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창회 며칠 전 친구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고 지금도 가끔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영수야, 동창회 오지? 응, 갈 거야. 좋아.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자. 근데 민수야, 혹시 순자도 와?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오는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가 온다고요? 왜 와? 우리 이혼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초대장이 갔나 봐. 명단에 이름이 있더라. 불편했습니다. 순자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가자. 순자가 보면 어때?
오히려 좋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거야. 민수한테 말했습니다. 나 새 아내 데리고 갈 거야.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재혼했어? 응. 6개월 전에. 나이가 어떻게 돼? 28살.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부럽네. 친구들이 놀라겠는데. 그러게. 나도 기대돼. 전화를 끊고 마리아한테 말했습니다. 마리아, 동창회에 내 전처도 온대.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내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줄 수 있잖아. 마리아가 웃었습니다. 오빠, 저 열심히 예뻐 보일게요. 동창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마리아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고 네일도 받았으며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저도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검정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후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마리아는 옆에 앉아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오빠 호텔 처음 가봐요. 긴장돼요. 긴장하지 마. 그냥 내 옆에만 있으면 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판을 보니 동창회는 3층 연회장에서 열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명문고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 심호흡을 하고 마리아 손을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넓었고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흰 천이 덮여 있었으며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5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들 정장을 입었고 아내들을 동반했습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았고 마리아 것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특히 마리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62세 남자 옆에 28세 젊은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민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왔구나. 오, 민수야. 민수가 마리아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마리아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예요. 민수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젊고 예쁘네. 부럽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옆에 계신 분은 내 아내야. 재혼했어. 친구들이 놀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부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7번 테이블이었고 6명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와 다른 친구 1명이 같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제 옆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오빠, 여기 멋있어요. 사람들도 많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와 빵이 먼저 나왔고 이어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신기한 듯 음식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친구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부 동반이었고 나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모두 60살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순자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순자는 혼자였습니다. 회색 투피스를 입었고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가방도 오래된 것이었고 구두도 낡아 보였습니다. 순자가 명찰을 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 물만 마시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제게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 왔네. 혼자 온 것 같던데. 응, 봤어. 마리아도 순자를 봤습니다. 오빠, 저 여자 누구예요? 내 전처야. 마리아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제 팔을 꼈습니다. 오빠, 저 더 예쁘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비교도 안 돼. 하지만 순자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우월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와 있다니. 나는 젊고 예쁜 아내와 함께 왔는데 말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동창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교가를 함께 불렀고 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근황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누구는 은퇴했다고 했으며, 누구는 손주를 봤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공무원으로 38년 근무하고 6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현재는 연금 생활을 하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재혼했습니다. 옆에 있는 마리아가 제 아내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앉으면서 주위를 보니 친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복잡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자 차례도 왔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 셋을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자녀들이나 키우며 간신히 산다니 불쌍하긴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근황 발표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구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재호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고 지금은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영수야, 오랜만이다. 응, 재호야, 잘 지냈어. 재호가 마리아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 처음 뵙겠습니다. 마리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호가 저를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구석진 곳으로 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조심해. 뭘 조심해? 요즘 국제결혼 사기 많다더라. 특히 동남아 여자들이 한국 남자 돈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대.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나이 차이도 많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재산 관리 잘하고. 알았어, 걱정 마. 재호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영수야, 부인 젊긴 한데 괜찮은 거 맞지?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아니,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사기 사건 많이 나오잖아. 마리아는 달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친구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믿는 건 아니지만 불안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필리핀 사람이래. 국제 결혼이구나. 나이 차이 엄청 나는데 30살은 차이나 보여.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닐까? 그러게 저 나이에 젊은 여자가 왜 결혼하겠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속상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62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으며 눈가도 처졌습니다. 마리아와 나란히 서면 부녀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순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려고 했지만 순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 씨.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순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할 말 있어요. 뭔데?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조심하라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도 시기하는 거야. 내가 젊은 여자랑 결혼했다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걱정은 무슨 걱정? 우리 이혼했잖아. 내 일에 신경 끄고 당신이나 잘 살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그 여자 결혼 브로커 통해서 만났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사실 마리아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났습니다. 국제 결혼 전문 업체였고 수수료로 5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알려줬어요. 영수 씨가 국제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알아봤대요. 그 업체 사기 전과 많아요. 헛소리 마.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혼하고 한 달 후 마리아가 부탁했습니다. 오빠, 저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줘요. 나중에 제가 관리할게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계속 졸랐고 본인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재산명에 넘기고 나면 도망가요. 필리핀으로 돌아가 버려요. 말도 안 돼. 마리아는 그런 여자 아니야. 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수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속고 있어요. 화가 났습니다. 너 질투하는 거지.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지.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영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아니에요. 영수 씨 돈만 노리는 거예요.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순자를 지나쳐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테이블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마리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요? 화장실. 마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심심했어요.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조금만 있다가 가자. 마리아를 보니 순자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마리아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영수야, 잠깐 나와봐.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나 할 말 있어. 뭔데? 마리아, 조심해. 너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국제결혼 사기 당했거든. 똑같은 수법이야. 재산명에 넘기고 도망가는 거.
영수야, 너 혹시 명예 넘긴 거 없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설마 넘긴 거야? 괜찮아. 마리아는 그런 여자 아니야. 민수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야, 정신 차려. 속고 있다고.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연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리아는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문자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제 팔을 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 친구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순자와 친구들의 경고 같은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행복하다는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필리핀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수술해야 한대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고민 없이 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 마리아한테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일주일 후 마리아가 또 말했습니다. 오빠, 동생이 대학 등록금 못 냈대요. 1,0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가족인데 당연하지. 1,0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게 행복했습니다. 62세 인생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저를 최고라고 해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필리핀에서 동생이 작은 가게 차리고 싶대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대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2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도와주자. 마리아가 뛰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정말 사랑해요. 평생 오빠만 사랑할 거예요.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많이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또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집이 낡아서 고치고 싶대요. 3천만 원이면 된대요. 이번에는 좀 고민했습니다. 너무 자주 돈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너무 자주 보내는 거 아니야? 마리아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제 가족 도와주기 싫어요. 저 실망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밤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필리핀 돌아갈래요. 제 가족도 못 도와주는 오빠랑은 못 살겠어요. 당황했습니다. 마리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와줄게.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저 실망했어요. 제발 가지 마. 3천만 원 보내줄게. 마리아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요, 오빠? 그럼 저 생각 다시 해볼게요. 그날 바로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웃었고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마리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필리핀에서 동생이 사고 쳤대요. 남한테 돈 빌렸는데 못 갚으면 위험하대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이요. 빨리 보내야 해요. 통장에 딱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걸 보내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이건 우리 생활비인데. 마리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 동생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요.
저 오빠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마지막 2천만 원까지 보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전부 마리아 가족한테 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행복해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리아가 또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동생 사업이 잘 안 된대요.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 통장에 돈 없어. 다 보냈잖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집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담보대출은 안 돼. 그건 우리 살 집이야. 마리아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정말 실망이에요. 제 가족보다 집이 더 중요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못 살겠어요. 필리핀 돌아갈 거예요. 오빠는 저랑 제 가족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패닉이 왔습니다. 마리아가 떠난다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대출 받을게. 가지 마. 마리아가 짐 싸던 걸 멈췄습니다. 정말요, 오빠. 정말 사랑해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6억 원 정도였고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2억 원이요.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마리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2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리아한테 말했습니다. 마리아 2억 원 나왔어. 마리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최고예요. 사랑해요. 그날 바로 마리아한테 2억 원을 전부 송금했습니다. 마리아 명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비었고 집에는 2억 원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 잠깐 필리핀 다녀올게요. 가족들 보고 싶어요. 돈도 직접 전해주고 싶고요. 언제 가는데? 내일이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잘 다녀와. 다음 날 마리아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마리아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곧 올게요. 기다려요. 사랑해요. 마리아가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마리아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져서 결혼 중개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마리아 소식 아세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리아 씨는 저희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그 집에 그런 사람 없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3억 원 퇴직금에 2억 원 대출금까지 총 5억 원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빚만 잔뜩 진 집과 월 250만 원 연금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떠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여전히 없었고 완전히 사기당한 게 확실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금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는데 대출금만 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아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집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연금으로는 부족해서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젊은 부인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한테 빌리시죠. 마리아가 필리핀 가서 연락이 안 돼.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렸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생활비도 최소한만 주시고 골프 치고 술 드시느라 돈 다 쓰셨잖아요. 엄마 혼자 저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는 아버지 도와줄 생각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30년 동안 저희 학원비 한 번 제대로 내주신 적 없잖아요. 엄마가 청소 일하고 설거지하면서 저희 키웠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저희 대학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자기 돈만 쓰셨잖아요. 이제 와서 연락하지 마세요. 자녀들 모두한테 거절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야, 나도 은퇴하고 연금으로 사는데 여유 없어. 미안하다. 재호한테도 전화했지만 똑같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말렸잖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6억 원에 나갔지만 한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억 원 대출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꺼렸습니다. 가격을 5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연락이 왔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5억 원을 받아 2억 원 대출을 갚고 3억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었습니다. 월세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비참했습니다. 62세 나이에 월세방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과 김치를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창회에 왔던 친구 부인이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그 부인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요. 부인이 도망갔다면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부인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됐어요. 그나저나 박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박 선생님이요. 순자 선생님이요. 네.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성공하셨잖아요. 큰아드님 의사시고 따님 변호사시고 막내도 대학 교수시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고요. 네, 결혼하실 때부터 박 선생님이 혼자 키우다시피 하셨잖아요. 김 선생님은 생활비 최소한만 주시고 자기 취미 생활만 하셨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30년 동안 낮에는 아파트 청소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자녀분들 학원비 대시고 대학 보내셨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순자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몰랐습니다.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분들이 다 커서 강남 아파트에 모시고 사신대요. 효자 효녀들이에요. 손주들도 5명이나 되고요. 매주 모여서 식사하신대요. 정말 보기 좋아요. 박 선생님 복 받으신 거예요. 슈퍼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30년간 고생한 끝에 행복을 찾았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으며 집도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월세방과 2억 5천만 원 그리고 연금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순자가 일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녀들 학원비를 순자가 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골프 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취미 생활만 했습니다. 순자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버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강남 아파트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때 초라하게 앉아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게 맞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순자 연락처 알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순자 씨 연락처를? 그냥 궁금해서.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수야, 순자 씨한테 연락하지 마. 왜?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진짜 잘 살아.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강남에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 너 연락하면 순자 씨 기분만 나쁠 거야. 그래도 한 번만 연락하고 싶어. 민수가 거절했습니다. 안 돼. 순자 씨가 예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영수 연락처 절대 주지 말라고. 너한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가 저를 그렇게 싫어한다니 당연했습니다. 제가 순자를 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야, 나야. 응, 재호야. 재호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너 순자 씨 찾아다니지 마. 나 그런 적 없는데. 재호가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 순자 씨 연락처 알려달라고 했다며. 영수야, 순자 씨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하지 마. 나도 알아.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사과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너 30년 동안 순자 씨한테 뭘 해줬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재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자 씨 동창회 때 봤지. 초라해 보였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달랐어. 뭐가 달라? 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 그날 봉사활동하다가 잠깐 들른 거였어. 평소에는 명품 입고 다니신데, 자녀들이 옷이며 가방이며 다 사들인데,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 가신다더라.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왜 동창회에 그렇게 입고 왔어?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는 거지. 자랑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너 만날까봐 일부러 수수하게 입고 오신 것 같던데. 너 보기 싫으셨나 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야, 솔직히 말할게. 우리 동창들 다 알아. 내가 순자 씨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순자 씨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애들 키웠다는 거. 너는 골프 치고 놀기만 했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동창회 때 너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던 거야. 몰랐습니다. 동창들이 다 알고 있었다니. 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순자 씨한테 연락하지 마. 이제 순자 씨 인생에서 내가 사라져야 해. 그게 순자 씨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슈퍼 부인한테 물어서 순자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몇 동 몇 호 찾으세요?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동호수를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수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방문 거절하신대요. 올라갈 수 없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경비 아저씨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대요. 만나기 싫으시답니다. 돌아가 주세요. 아파트 로비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창회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주로 보이는 아이 둘이 있었고 큰아들 부부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순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순자야,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서.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세요.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잘못했어. 큰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나가세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용서 30년 동안 엄마 고생시켰잖아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나중에는 젊은 여자한테 재산 다 날렸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용서예요? 순자가 손주들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아파트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 고급 아파트 앞에 서 있으니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월세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한테 버림받았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했으며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순자를 만나고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텔레비전만 봤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도 흐렸으며 생기가 없었습니다. 62세 나이가 맞지만 70세처럼 보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집 판 돈 2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빼고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연금 250만 원에서 월세 60만 원을 빼면 1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될 것 같았지만 불안했습니다. 2억 원을 까먹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2세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으로만 살았던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60대도 가능한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상하차 등이 나왔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습니다.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4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지원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이었고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였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점장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야간 근무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출근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편의점 카운터에 섰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점장이 퇴근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손님이 가끔 들어왔습니다. 술 취한 젊은이들, 야간 노동자들, 택시 기사들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도 아팠으며 졸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 손으로 번 것이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밤새 일하며 힘들게 번 돈이었습니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편의점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는데 익숙한 차가 지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고 뒷좌석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주들이 있었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차는 백화점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끼리 쇼핑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순자와 결혼한 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순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가 낮에는 청소일하고 밤에는 설거지하며 자녀들을 키웠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했습니다. 순자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을 때 순자를 버렸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가 좋았습니다. 나이든 아내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제 돈만 노렸습니다. 5억 원을 가져가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일에도 익숙해졌고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월급 200만 원과 연금 25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150만 원을 썼으며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안 했고 집에서 라면이나 밥을 해 먹었습니다. 옷도 안 샀고 취미 생활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니 돈이 조금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으며 혼자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만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70대로 보였고 허리가 굽었으며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사셨습니다. 계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4,500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 동전을 하나씩 세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동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주워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할머니가 나가시는데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순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순자를 잘 대했다면 지금쯤 저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손주들과 주말을 보내고 가족들과 식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제가 한 선택의 결과는 제가 감수해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일을 계속했고 건강도 괜찮았으며 조금씩 돈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점장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 열심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점장이 말했습니다. 나이 드셔서 힘드실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없어졌고 남은 건 편의점 야간 알바와 월세방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만든 결과니까요. 순자는 30년 동안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웠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놀기만 하다가 모든 걸 잃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공평한 결과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한테서는 연락이 없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며 외롭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가끔 동네에서 순자를 봅니다. 손주들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다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어제 편의점에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옆에는 나이 많은 여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젊음과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진짜 소중한 건 옆에서 30년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제처럼 직접 겪어야 알 테니까요. 오늘도 편의점 문을 열고 야간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